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앱 또 라디오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하죠. 화요일 목요일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 화물연대 얘기부터 좀 해보죠. 파업이 시작이 됐는데 핵심 배경이 안전운임제.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유관부처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지금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안전운임제라는 게 뭔지,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인지, 자, 관련 내용을 먼저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현재 화물연대가 이틀째 총파업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의 가장 큰 쟁점은 안전운임제입니다. 안전운임제라는 거는 쉽게 설명하자면 그 화물차 업계의 최저임금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 국토부가 3년 시한으로 1월 안전운임제를 시행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전체 화물 차량에 대해서 적용을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시멘트 차량을 비롯한 이제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것에 우선 적용을 한 후에 향후에 이제 확대 적용을 하자는 여지를 남겼는데 네. 당초 이 법안이 시작이 됐을 때는 이렇게 일몰제 개념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적용을 그냥 제한적 없이 하는 것을 구상을 했었는데 이제 과정에서 여러 업계 관계자들의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딪히면서 좀 중재안의 격으로 3년을 우선 시행하고 일몰제를 두되 그 대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착 사항들을 보면서 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와 또 국회의 어떤 방향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많이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국면을 거치고 하면서 화물업계도 좀 여러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고 그랬겠죠. 네, 그런 이유로 이것이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여러 후반 이제 이게 전면에서 논의가 되지 못하다가 이제 일몰제를 앞둔 상황에서 유가가 또 급등을 했잖아요. 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제 뭐 이게 차량의 규모라든지 운행 거리라든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상의 유가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이게 최저임금 개념인 일몰제, 그러니까 이 안전운임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확대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 화물 차주들의 어려움이 더 증폭될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가지고 일몰제와 관련된 쟁점을 놓고 좀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 관련해서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중 대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경찰 병력이 좀 투입된 상황에서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안전운임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이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앞서 지금 이제 일몰제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뭐 화물 차주 입장 뭐 여러 입장들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우정활동을 하면서도 여러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한 번 도입된 제도를 없애기는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과거에도 그 청년고용 할당제 같은 경우도 일몰제로 실은 도입이 됐었지만 경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완전히 나아지지 않고 대부분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일몰제들이 계속 연장이 되어 왔거든요. 아마 이 제도도 결국 연장을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의 화물연대 파업의 투쟁 방식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 품목으로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다. 저는 이런 입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선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물연대 총파업의 주요 파업 참여 대상자가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기실 그 두 영역의 화물차주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전운임제에 해당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전운임제 전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그 품목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걸 어떤 단가를 정하는 문제는 거의 어렵다는 반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두 품목에 대한 일몰제 연장이 목표이자 중심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파업에 따른 물류 대란이 지금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속한 결론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정부나 국회에도 마냥 손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다른 이
파업의 투쟁 방식에 있어서는 예, 아까 문제라고 얘기하셨었는데 네. 지금 뭐 전체적으로 화물연대 조합원이 41만 명 정도 되는데 예. 그중에 5%가량 2만여 명 정도가 이제 시멘트 컨테이너 대형 화물 차주거든요. 네. 근데 대형 화물 차주들의 어떤 이해와 예. 실은 소규모 화물 차주의 이해는 또 다른 부분인데 이 두 영역에 있는 종사자들의 이익만을 좀 대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고 네. 또 그런 투쟁 방식이 다른 화물차주의 진입이나 영업까지 막아서서는 안 되는데 그건 이제 불법적 영역에 속하는데 네네. 실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투쟁 방식이 그런 다른 영역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쟁의행위까지 좀 강요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네. 좀 그런 부분은 자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소규모 화물차주 같은 경우는 그 운임제에 대한 그 안전운임제 연장보다는 예, 뭘 원하나요? 수수료를 많이 떼가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많이 느껴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수수료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예. 비대면 화물중개 플랫폼이 좀 많이 또 등장을 하게 됐는데 예. 그 화물중개 플랫폼에 따른 운임 수수료를 최대 20%까지 또 부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들한테는 안전운임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수수료를 좀 인하하는 방향에 대한 개선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이해에도 좀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화물업계의 구조가 조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네요. 예를 복잡하네요. 들면 그래서 이제 물건을 보내는 업주가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또 중개를 하는 업체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거를 받아서 또 운행을 하는 차주가 있는 상황이라서 예. 화주와 차주 그리고 중개 업체 간에 굉장히 큰 이해관계에 좀 조율이 필요한 업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기업이 또 자회사 형식으로 물류회사를 많이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부분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 있어서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자율 협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개선을 해왔다고 하지만 좀 여러 가지 또 뭐 영세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차주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사실이고 이게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서 물류 비용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화주 단체들의 좀 가장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근데 또 같은 안건을 보면서 이제 많이들 그렇듯이 또 내놓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놓고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진실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또 이제 이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서 또 제시하고 있는 여러 데이터들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년마다 기업 물류비 실태 조사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저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의 좀 핵심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기업들의 절대 다수가 물류비 상승 원인이 이제 안전운임제라고 응답한 경우는 굉장히 적었고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운송비가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다든지 임차료나 보관비가 증가했다든지 여러 인플레이션이나 국제 뭐 유가라든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화물이 이렇게 묶여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한 이제 물류 비용이 증가가 됐다고 응답을 한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이제 여러 헤드라인도 보시면은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인해서 물류비용 부담이 너무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는 계속 지속할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좀 언론 릴리즈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갈등 사항을 좀 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그렇다면은 현재 상황에서 뭐 언급하셨던 이제 차량의 규모별로 뭐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이번 정부가 첫 시험대에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사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는데 현재 좀 치킨 게임으로 양상이 치닫고 있고 오히려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의 어떤 대처 방안은 강경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뭐 실질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아주 많은 수의 여러 병력을 사실상 경찰 인력을 좀 투입을 해서 이거를 관찰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실수하거나 뭔가 약간 불법이나 편법 투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바로 연행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방식으로 지금 문제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뭐 당연히 지금 화물 이 파업으로 인한 부작용은 당연하거니와 앞으로
앞으로 있는 5년의 정권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좀 반복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럽다. 이게 시험대에 오른 사안이기 때문에 네. 우선 만나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산적 논의를 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전운임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차주의 어떤 이윤의 문제만이 아니라 처음에 도입됐던 게 우리가 뭐 K드라마라고 하죠. 한국 드라마의 서민가정의 구성을 많이 보시면 반복되는 에피소드가 아버지는 장거리를 운행하는 화물 차량인데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나서 은퇴를 했는데 사고로 인해서 뭐 장애를 입었다든지 이런 서사를 굉장히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너무 물류 비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갖게 되는 이윤이 적다 보니까 뭐 13시간, 15시간씩 뭐 장기간 운행을 한다든지 과속을 한다든지 과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위험이 따른다는 위험 부담도 거죠. 굉장히 컸고 네. 근데 또 이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특수고용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이 보상이라든가. 산재 보상을 받는다든지 예. 이런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특수고용직으로 놓여 있는 화물 차량 운전자들의 좀 특수적 지위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뭐 도로 안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지금 국토부, 고용부가 여기에 정부로 본다면은 해당되는 부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문제 이 두 부서는 지금 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업종이나 또 여러 가지 사안에서 문제가 가지는 약간 복잡성이 있고요. 네. 또 해결해서 또 이어가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화물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정말 품목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네. 지금은 시멘트와 컨테이너고 그 부분은 좀 규모 자체가 이제 크고 크죠. 거대하고 그렇죠. 적용을 하기에 어쩌면 가장 시험대로 삼을 만한 모델이었지만 그 외에 가전제품, 뭐 의류, 농산물 뭐 너무나 수십 가지 뭐 수천 가지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운송 시간, 운송 거리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그 각각의 단가를 매기는 건 거의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고요. 네. 다만 지금 이미 일몰제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협의가 분명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화물연대 쪽에서도 그거는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 어제 그 국토교통부 2차관이 TF를 통해서 대화를 하자라고 네.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투쟁 방식의 불법성과 위법성에 대한 엄정 대응과는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을 도출하기 위한 대화는 하자라고 한 상황이고요. 지금 국토교통부 2차관은 그 TF를 통해서 10월과 11월까지 논의를 마무리가 되면 네. 국토부가 후속 조치를 마련을 해서 연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까지 할 수 있다. 그 타임 스케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국회가 아직 원구성이 전혀 끝나질 않아가지고 국회가 지금 더디죠. 네, 더디요. 원구성이 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은 법안 논의를 위한 상임위 개최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다만 이제 국토부 차원에서 TF가 구성이 되면 그 TF 논의 결과를 국회가 정부에서 받아서 국회 쪽으로 넘기는 네, 거죠. 국회가 예. 받아서 개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타임 스케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 이게 대표님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굉장히 좀 갈짓자를 그리면서 그러네요. 갈팡질팡을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당연히 우선적인 이게 뭐 정책적 시험대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활이 밀접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과 이제 여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안이 이 법안이 도입이 되고 또 일몰제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생산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좀 논의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던 거는 민주당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굉장히 여소야대 국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안이
정부로 가져가면 정부에선 이거는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우리가 약속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고 이제 국회에서는 우선 안건으로 지금 다뤄지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나 또 어떤 여러 언론들의 메인적인 어떤 비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늘 사회적 약자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럼 탈출구가 전혀 없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방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민주당 이제 국회의원들도 책임을 가지고 원 구성뿐만 아니라 이 사안을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건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사안을 우선 논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원내 교섭단체들의 역할입니다. 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원이 구성되는 대로 이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앞서서 신보라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어떤 정책이 도입되고 법으로 입법이 됐을 때 일몰제 규정을 두는 것은 정말로 이것이 뭐 폐지되는 방향을 전제로 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수정이 돼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안을 보완하겠다라는 전제로 사실 일몰제를 도입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대로 가자면 그냥 일몰제가 돼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 사안을 어떻게 그러면 국회에서 더 생산적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죠.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약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분 다 지금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를 인정을 해 주셨고 지금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놓고 원내 교섭단체가 좀 활약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대응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뉴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얘기가 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했고 교육부에서 이제 인재 공급 의무를 특히 또 강조를 했습니다. 교육계 안에서 근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지금 어떤 내용들인지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우리 경제 비약적 성장, 잠재 성장력의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 네. 반도체 산업이 그 경제의 근간이고 그 산업의 핵심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교육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도 주문을 했고요. 네. 그날 있었던 국무회의에서는 반도체 관련한 특강도 있게 됐는데 그 특강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졌던 발언들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이제 전했는데요. 그 내용들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다. 그리고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요. 이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래서 엇갈리는 평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교육부가 그간 대학 교육을 좀 좌지우지하면서 획일화하고 고도화된 산업과 비약적 성장을 위한 그런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은 부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관료 기득권도 타파하고 혁신해야 된다는 뜻을 담은 발언이었다라고 분석을 하는 반응이 있고요. 네. 교육계 측에서는 교육에 대한 철학 대신 실용주의만 너무 강조를 했다. 전형적인 산업화 시대의 교육관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게 됐습니다. 네, 두 분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시대적인 이런 소명과 더불어서 어떻게 또 변화해야 하는가. 너무 사실 긴 문제이긴 한데 시간의 제한을 가지고 두 분께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논어의 글귀를 떠올렸는데요. 하기불사 증망, 사이불학즉퇴라고 네. 배움이 있어도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망하고 그렇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움에 처한다라는 네. 글귀입니다. 근데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배움을 계속 어떤 입력한다고 해서 정말 필요한 미래적 인재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혁신 산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산업의 새로운 플랫폼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것이고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길러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축일 뿐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교육부나 대통령이 교육의 제1의 목표를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만 두고 이게 기초교육이라든지 인문학 교육을 비롯해서 제반의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보고요. 이게 단순히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나
기술 인재 필요성을 역점을 두고 말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네. 기존의 이제 교육부 총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인재의 풀을 봐도 실질적으로 교육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인사를 이제 추천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뭐 이력이라든지 등등으로 네. 이미 이제 한 번 낙마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에 2차로 올라와 있는 인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떻게 교육부의 위상을 보고 있는지를 이 정권의 상황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대통령과 이번 정권이 굉장히 유념해둬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생각과 배움 두 가지를 다 맞습니다. 다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떤 대학 교육의 근간, 그리고 그런 교육의 어떤 핵심 기능, 그런 걸 모르고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지 않고, 네. 어쨌든 공무의 핵심 주제가 이제 그 국가 역점 사업, 반도체 산업의 어떤 육성, 이런 부분 맥락에서 실제 교육부나 이런 다양한 부처들이 그런 산업에 또 필요한 부분의 핵심이 인재 육성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등한시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혁신적인 조처가 필요하다. 전 딱 그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라. 저는 실은 그 부분에서는 100% 동의가 됐고 네. 실은 지금 청년 일자리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대학 교육에 있어서 대학 교육이 정말 내가 필요한 그리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반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도 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유치를 위해서 아시아의 첫 반뭉지를 대한민국으로 선택했을 만큼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상은 많이 커졌는데 그렇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 인재는 어느 만큼이나 지금 육성되고 있느냐 보면 여전히 매년 1,000명 이상이 부족하다고 해요. 네. 근데 실은 경쟁국인 대만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예. 해마다 매년 몇만 명씩의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정비 규제법 때문에 대학 정원 자체가 묶여 있고 대학은 교수들의 카르텔 때문에 정원 조정을 잘 하지를 않고 그걸 그렇죠. 교육부가 교수들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건 태만했건 그걸 어떤 방식으로는 조정하지 않았던 게 현실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의 혁신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는 일침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계약학과의 증설이랄지 반도체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그 정원 내로 증설을 하는 건 쉽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씩 더 해주시죠. 근본적인 얘기긴 하지만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두 분. 네, 이미 일자리가 2공개밖에 몰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수능이라든지 향후에 지금 수능 준비하는 추세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얼마나 기술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또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대통령이 그렇게 역점을 두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것은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메시지가 어떻게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발언을 해야 하는데 전후에 했던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대학 교육의 혁신을 강조했다라고 이렇게 방어를 하기에는 굉장히 그냥 대통령의 현재의 문제의식이 그 정도라는 것을 보여준 발언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이 말씀을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육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도 또 한 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브런치. 자,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선에서